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36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솔린, 디젤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탈내연기관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연기관 자동차의 종말, 하나의 가설일 뿐인지 아니면 실제로 다가오는 현실일지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제 독일도 그렇고 인도도 네네. 그렇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걸 보면 마치 당장 10년 후면 사라질 것처럼 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대로면 우리가 자동차를 샀을 때 한 10년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래 사는 차가 생애 마지막 내연기관 차 아니냐 이 정도의 생각까지도 네네. 드는데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요 인스타에서 아이디 포엠09님께서 지금 중고차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사는 게 시기적절할까요?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친환경 자동차를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주시기도 했거든요. 네네.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실제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친환경 자동차, 특히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수소전기차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비중이 0.8% 정도밖에 안 돼요. 뭐 우리나라가 2천만 대 좀 넘었고 뭐 미국만 해도 2억 대 이상의 차량이 등록돼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평균 수명을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10년 가까이 가고 있고요. 유럽이 한 2년 전에 한 10.4년 정도 탔어요. 보통 차를. 10.4년이 평균 수명이고요. 스페인같이 경기가 안 좋은 나라 같은 경우 11.7년까지. 그러면은 평균 센터가 11.7년이라는 얘기는 올해 출시된 차량이 있으니까 11.7년, 20년 된 차량도 돌아다닌다는 얘기거든요. 네. 평균이니까. 그 얘기는 자동차 지금 구매하면은 평균적인 수명이 10년 이상을 탄다는 얘기고요. 그건 평균이죠. 좀 길게 타고 아껴 타는 분들 같은 20년까지 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매하는 자동차가 최소 20년은 충분히 굴러갈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 유럽이나 프랑스나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지나 대도시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퇴출시키겠다라는 어떤 선언적 의미로 얘기하는 게 2035년이나 40년. 물론 북유럽처럼 본인들 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지 않는 국가들은 그런 시기도 좀 더 땡깁니다. 네네. 미리미리 안 팔게, 네네. 안 돼, 운행 못하게 하겠다. 근데 본인들이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그걸 갖다 35년, 40년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출시된 차량이 그 당시부터 20년이나 수명이 더 늘어나면 25년까지도 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빨리 봐도 한 2050년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우리가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참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디 필필님께서는 나 그동안 1톤 트럭 경유차 타다가 올해 휘발유차 샀는데 이런 말 하기 있습니까? 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페이스북에서 아이디 김종철님께서는 디젤차는 정말 2025년 이후로 생산 안 하나요? 기존의 디젤차 보유하고 있는 구매자는 환경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건지요? 디젤 차량 보유자의 차량 잔존 가치율도 떨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그런 건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2009년에 클린 디젤 정책을 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폈었는데 그거는 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클린 디젤에 대해서 아주 환호를 했었거든요. 단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연이란 것들이 눈에 띄게 시커먼 검댕이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게 아주 가늘게 쪼개져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몰랐다 이런 게 밝혀져서 결국은 폭스바겐 사태 이후에 2018년에 근 10년간 유지하던 클린 디젤 정책을 이제 문을 닫았죠. 결국 그렇게 되면서 디젤 자동차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고 폭락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영향은 있을 거고 최근에도 5등급 차량 도심지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게 일단은 개인 재산 침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 차량을 구매한 시점에서는 정부의 환경 정책이나 기준에 인허가를 받고 본인이 그렇죠. 구매를 했죠. 그러면 나는 그 차를 목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생활편이나 여러 가지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아주 큰 타이틀이 걸려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최근에도 뭐 5등급 차량 같은 경우는 DPF 정부 보조금이 나오죠. 정부에서 45%, 지자체 45%, 본인은 약 30만 원 정도 되는 10%만
지급을 하면은 DPF를 달아서 2년 동안 탈 수 있게 해주고 뭐 조기 폐차에 지원금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잔존가치 하락은 맞습니다만 아무 대책 없이 현재 정부의 인증을 받고 있는 차를 구매를 한 소비자들이 아주 막대한 피해를 보면서 당장 내일부터 운행 중지 이러한 대책은 세울 수도 없고 세워서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량 관리 잘해서 타시는 게 요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클린 디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정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녹색 성장 시절, 그러니까 이제 MB 정부 네네. 때에는 온실가스를 잡겠다면서 클린 디젤, 그러니까 네.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디젤을 장려를 했었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미세먼지 대란에는 이제 또 규제에 타겟이 된 게 타겟이 디젤차였죠. 그렇죠. 예. 그간의 자동차에 관련한 이런 환경 정책들 보실 때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나라가 자동차 전 세계적으로 뭐 5위, 6위 정도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친환경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수소전기차는 최대 뭐 이렇게 좀 등수가 올라갔을 때 3, 4위까지 잘 팔고 있는 나라고요. 독일과 한국은 비슷합니다. 자동차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약 18% 정도 되고 독일은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를 잘 만들어서 효율적인 차를 팔고 있는 거고 자동차 엔진이나 기술의 선진국은 일단 유럽이나 이쪽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어떤 클린 디젤이라는 어떤 자동차를 개발했을 때 그때까지의 기준에는 분명히 맞는 거죠. 그때까지 각종 센서나 배출가스 검출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데이터들을 볼 때는 기존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 덜 나왔다. 결국 클린 디젤이라는 이름을 붙일만 했고 그 당시에는 뭐 북극이 높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상당히 억제라고 주의해야 됐기 때문에 휘발유나 LPG 차량보다는 오히려 클린 디젤 쪽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클린 디젤은 매연 PM도 나오지만 낙스라는 질소 산화물이 나오거든요. 왜? 디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점차 차를 좋게 만들다 보니까 내부 엔진의 온도가 너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엔진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공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결합을 해서 질소 산화물이 발생시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질소 산화물을 억제하면 엔진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연비가 안 좋아지고 나머지 배출가스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완전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온이면 되거든요. 온도가 높아서 나머지 배출가스를 싹 없애서 최소화시키면 질소산화물이 늘어나는 이런 트레이드오프 현상이 나중에 알려진 거고 특히 거기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결국 발암물질의 일종이라는 거는 향후 연구 결과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늦게 깨달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클린 디젤이라는 것을 표방을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디젤차를 이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장려를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저공해 자동차 보급 계획을 10년 단위로 세우는데 제가 1차년도 계획 2003년에서 13년 것도 평가를 했고 2차년도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디젤 저공해 클린 디젤은 3등급 저공해 차로 인정을 받았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 저도 이제 클린 디젤이라고 해서 국산 예. 그런 승용 디젤을 타고 네네. 다녔을 때 기억나는 게 공영 주차장 50% 할인이 됐었고 네, 맞습니다. 남산 터널도 50% 할인이 됐었고 예, 예. 뭐 인천공항 주차장도 할인이 됐었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거든요. 예, 오히려 정부에서 장려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기관,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은 저공해 자동차 구매 의무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차를 갖다 10대를 살 거면 30%를 저공해 차를 사라. 근데 세대 사라는 뜻은 아니고요. 전기차 같은 100% 저공해 차는 3배수로 쳐줬어요. 세대 산 걸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뭐 1.5배, 클린 디젤은 한 대로 이렇게 1종, 2종, 3종으로 해서 분명히 저공해 차로 정부에서 장려하는 그런 축에 껴 있었는데 결국은 뭐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만의 실정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규제가 좀 너무 마일드해서 이것도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클린 디젤이라는 허상을 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 사태 이후에 이제 그런 정책이 폐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클린 디젤, 그러니까 승용 디젤이 대중화가 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뭐 예를 들면 배출가스 기준이랄지 여러 가지 환경 규제를 보면 가솔린은 이제 미국의 예를 많이 따르고 있고 네네. 디젤은 또 유럽의 기준을 좀 많이 참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왜 이거는 미국, 이거는 유럽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수출로 이제 많이 먹고 살죠.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외 수출 의존도가 생산량의 뭐 많을 때는 76에서 80%까지 수출을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자체적인 기준을 처음에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해외에 수출하면 그 나라 기준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 기준을 따라야 FTA라는 걸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각 나라별로 규정이 틀리면 그 나라의 실증이나 인증 기준을 다시 받아야 되니까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FTA를 맺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기름값이 워낙 저렴하고 가솔린을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차량을 많이 수출하게 되는 미국 쪽에는 그 기준을 따르고 유럽 같은 경우는 디젤에 대한 어떤 선호도도 높고 하니까 유럽은 디젤 기준을 가져와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양쪽이 혼용된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카피했다기보다는 좀 모디파이 했는데 전체적인 기준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쪽 나라의 기준을 많이 참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자면 말이죠. 가솔린 차라고 해서 미세먼지에서 완전 자유로운 건 또 아닙니다. 아니죠. 또 그렇다고 디젤 차라고 해서 온실가스를 안 뿜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이런 몇몇 오해들을 좀 확인을 해보자면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휘발유차나 가스차 이런 데서 나오는 물질은 뭐 일산화탄소, CO나 HC나 질소산화물, 황화나물 이런 다 비슷합니다. 황산화물이나 다 유사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게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의 문제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가솔린 차량에서는 이제 뭐 CO2가 많이 나오고 낙스나 질소산화물이나 PM 같은 건 거의 안 나온다면 이렇게 이제 봐서 많이 나오는 특정 이런 물질들만을 검사라고 규정을 통과하도록 배출가스의 어떤 허용 기준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GDI 엔진 같은 경우, 네, 직분사 엔진. 예, 직분사 엔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출시됐을 때 특정 메이커의 차량을 가지고 이제 제가 운전을 해보면서 RPM이 3,000이 넘어가고 예를 들면 130에서 160km로 고속으로 결국은 디젤 차면 좋은 점이 이제 가솔린은 조용하고 정숙하고 이런 게 있었지만 디젤 같은 경우는 그 가속력이나 토크가 상당히 커서 그걸 선호해가지고 디젤을 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단지 차가 좀 시끄럽고 이제 승차감도 떨어지고 네. 소음 진동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젤 차에 대해서는 소음 진동을 엔진 자체에서 나오는 건 그대로인데 방음 시설을 많이 하고 이러면서 결국 가솔린 쪽으로 많이 오리엔트가 되는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SUV도 도시명 SUV가 나온 거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디젤의 그 파워풀한 힘과 토크를 따라가기 위해서 직분사 방식의 GDI 엔진이 개발이 됐는데 GDI 엔진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엔진 내부의 온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불안전 요소가 많아지면서 뭐 황화수소나 여러 가지 어떤 HC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출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입자상 물질 같은 경우 PM도 GDI 엔진이 디젤보다 오히려 많이 나온다라는 그렇죠.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연구 추세는 물론 현대자동차도 이 부분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MPI 엔진 예전에 있었죠. 멀티포인트 인젝션에 그렇죠. 그다음 이제 직분사 방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직분사 방식이 좋은 거는 초창기에 엔진이 쿨링 상태에서 불안전 요소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직분사 엔진 같은 경우 빨리 엔진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엔진의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 정상화시킬 때까지는 GDI로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엔진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가지고 고속 주행을 할 때는 MPI로. 근데 네. MPI 모듈이라는 게 생산 원가는 몇만 원 안 하거든요. 그래서 MPI하고 GDI를 동시에 혼용을 해서 운전 조건에 따라서 두 모듈을 하이브리드로 사용을 한다면은 배출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의 내연기관의 기술 발전 수준 전문가로서 보신다면은 어느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할 여지가 많이 남은 건지 아니면은 이미 정점을 거의 찍은 수렴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승 곡선이라는 게 최상 이제 천장이라고 하면 쭉 올라가다 점차 이렇게 수렴하면서 상승률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25년 전에 제가 대학교 때입니다. 대학교 갈 때 내연기관을 처음 배웠을 때 내연기관의 연료 효율, 연료가 가지고 있는 칼로리,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를 얼마큼 바꿔줄 수 있느냐는 에너지 효율을 30%라고 배웠는데 최근 자동차 엔진들은 40%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10% 올리는데 결국은 시간이 25년이 흐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 과연 50%까지 올릴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거의 정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지금보다 더 올리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결국은 내연기관하고 점차 결별을 구할 때는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연소하는 그 효율을 높이는 게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DPF도 그렇고 이후에 그 낙스를 잡기 위한 네네. SCR도 그렇고 뭔가 불안전 연소로 인해서 나오는 물질들을 이렇게 해서 없애고 이렇게 없으니까 다른 게 나와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없애고 그렇죠. 그거보다 애시당초 태울 때부터 효율을 높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 부분이 근데 실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배출가스, 포가스나 이런 어떤 배기가스들이 트레이드오프 성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광로의 온도를 아주 엔진 내부의 온도를 아주 뜨겁게 해가지고
대부분 완전 연소를 통해 가지고 배출가스를 싹 줄일 경우에는 낙스라는 질소산화물이 확 튀어오르는 거죠. 엔진의 온도가 올라가니까. 결국 그럼 엔진 온도를 낮출 수밖에 없고 이게 트레이드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엔진의 효율이 좋은 정속 운전 조건, 시속 뭐 80에서 90km, 예. 그럴 때 연비도 한 30% 이상 좋아지거든요. 상당히 좋아지는데 그런 운전 조건, 결국은 휴먼 에러를 줄이고 휴먼 팩터를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더 이제 나아가 본다면 2027년부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완전하게 만들겠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신호대기에서 서울 시내에 아침에 출근 시간에 보면요. 실제 운전은 15에서 20%만 하고 80에서 85%가 신호대기 공회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회전 시에 그 ISG나 이렇게 스탑앤고 장치 같은 것들이 달려 있죠. 하지만 아예 그런 걸 떠나가지고 100%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실제 회전 교차로로 신호등을 다 교체를 한 다음에 실제 우선 도착 차량들에 한해서 서로 양보를 하면서 일정 속도로 물 흐르듯이 흐른다면 결국 차량이 가다서다를 최소화하면서 등속도로 움직이게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배출가스 같은 경우는 정말 몇십 % 이상 줄일 수 있거든요. 그다음 고속도로도 등속 운전을 하고 결국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면 특정 구간에 인구 과밀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차량의 운행에 맡기고 그 컨트롤을 중앙센터에서 한다든지 해가지고 배출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으로 차량을 운행한다라고 하면 실제 지금보다는 수십 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차가 뭐 멈춰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혹은 움직이다가 설 때, 그럴 때 그렇죠. 에너지가 많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제가 지난해에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환경보호구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슈투트가르트만 해도 사실 독일에서 대표적인 자동차의 고장이잖아요. 예. 또 이제 분지 형태다 보니까 뭐 미세먼지나 그런 거에도 취약하고, 모여 있고, 네. 거기에서 이야기했었던 게 이제 당시에 제 기억에 단순히 자동차 자체의 배출가스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도로 시스템 자체를 가다서다를 없애는 맞습니다. 거를 예. 연구 중이다라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게 또 좋은 영향을 똑같은 미칠 수도- 얘기입니다. 예, 똑같은 영향이고 최근에 이제 배출가스의 영향을 상당히 줄이다 보니까 최근에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여러 가지 포션을 따져 보면은 타이어 분진과 브레이크 분진 얘기도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로 배출가스가 줄다 보니까 얘네 비중이 자연적으로 높아지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횟수를 줄여서 등속으로 운전하게 되면 하다못해 배출가스도 줄어들고 연비 효율도 좋아지지만 타이어 분진이나 브레이크 분진 같은 경우도 치명적이고 중금속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노출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여기서 여러분의 댓글 좀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요. 네. 아이디 RX마스님께서 건설기계 강국인 독일이 디젤차를 생산 안 한다면 건설기계도 포함일까요? 이런 이야기도 주셨고요. 또 페이스북에서 아이디 정희경님, 충전 시설이 늘어나거나 배터리 기술이 향상되어야 하겠지요. 이건 이제 전기차나 네, 예.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네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JH팡님께서 내연기관이 사라지면 석유화학 분야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네네. 자, 일단 이제 뭐 앞서서 질문 중에서 디젤차는 정말 2025년 이후로 생산 안 하나요? 이런 질문도 소개를 네네. 해드렸었는데 디젤차를 만약에 규제를 해서 생산을 안 한다. 네. 그러면 자동차 업계에만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유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이어지겠지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저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없는 게 에너지 수급 전체 밸런스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지금 만약에 모든 차량을 가솔린으로 바꿔라 이렇게 정부에서 명령을 내린다 하면 가솔린 수요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비율이 약 43%, 45%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휘발유 소비량이 2배로 늘어나면은 그만큼 석유를 정제해서 많이 생산해야겠죠. 그럼 나머지 남는 경유는 어떡하냐는 얘기죠.
공장에서 돌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걸 바다에 버릴 수도 없고 보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 면에서 이렇게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거는 어느 나라나 전 세계나 공통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화석연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한쪽에 편중되다 보면은 이 정유 과정에서 오는 언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장 5년, 10년 안에 금지를 한다거나 아예 끊는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우리의 이제 내연기관의 엔진의 발전이 어느 정도 정점에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이제 저희가 최근에 보도해드렸었던 게 있습니다. 현대차의 GB80의 엔진 네네. 문제. 네네. 그래서 교수님 이렇게 모시기로 했을 때 저희 네. 회사 안에서도 그거 관련해서 굉장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GB80 이슈에 대해서 뭔가 진척된 상황들이 있는지 예, 그런 예. 것들이 궁금하다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차를 새로 신모델을 개발하고 엔진을 개발해서 출시를 한다는 얘기는 수많은 테스트를 거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거 보면 이제 카본 같은 게 많이 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진동 소음이 발생을 했어요. 결국은 이 얘기는 이걸 갖다 솔루션을 잡고 테스트를 해서 그 솔루션이 완벽한지를 검증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당장 급하기 때문에 뭐 5년에 10만 원, 10년에 20만 원으로 보증 수리를 늘리고 고객들을 다독이고 있지만 100% 본인들이 이 문제는 해결됐다라는 솔루션 제시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걸로 보여지고요. 단지 메이커 입장은 또 이런 거죠. 이게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이 소음 진동이나 승차감, 감성 품질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단지 우리나라에서 프리미엄급의 하이엔드급의 SUV를 내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차량 가격이 또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그런 부분도 당연히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쉽게 솔루션 제시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또 이제 수출 영향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죠. EU가 이제 자동차 제조사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탄소 배출량을 평균을 내서 일정 기준을 넘기면 뭐 그램당 얼마 이렇게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강화다라고들 하는데 사실 이게 수년 전, 한 5, 6년 전부터 이미 예고가 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뭐 탄소 배출권이나 배출량이나 아니면 배출가스에 관해서는 분명히 내년부터 규제한다라고 하면 이게 방법이 없거든요. 특히 수송 부분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의 하나고 자동차 산업은 전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조선업의 3배에서 6배 이상 크거든요. 그래서 한 축이 무너지면 제가 아까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가 GNP 18%라고 했지만 관련 산업까지 다 한다고 하면 이게 3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고 몇 년 후에는 어떻게 기준을 하겠다, 몇 년 후에는 어떻게 기준을 하겠다를 미리 예측을 하고 그에 맞춰서 기술 개발을 독려하는 수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 수준을 이제 끌어당겨서 그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정부나 환경부나 각국 나라에서는 채찍질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요즘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폭스바겐 사태도 있었고 최근에 벤츠도 이제 700억이 넘는 벌과금이 네네. 부과가 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뭐 좀 다른 얘기지만 GV80의 이런 어떤 소음 진동 문제 결국 이런 부분도 예전에 디젤에서는 없던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좀 더 가솔린에 가깝게 조용하고 안정감 있고 승차감 좋은 차를 만들고 배출가스의 아주 가혹한 조건을 만족시키다 보니까 각종 장치들이나 이런 걸 붙이다 보면 뭐 이자를 통해 가지고 배출가스 재순환을 하다 보면은 뭐 카본도 많이 끼고 이런 문제가 뭐 BMW나 똑같이 발생하거든요. 결국은 깔끔하게 해결할 수 없는 솔루션이 없는 문제를 기준을 너무 과격하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전문가들이 좀 되돌아보면서 이런 기준을 그대로 가다가는 정말 이 2023년이나 25년에 예측되는 여러 가지 퇴출 문제나 배출가스 기준을 100% 만족할 기업체가 과연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 이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좀 안타까웠었던 기억이 있는 게 EU가 이렇게 올해부터 기준 강화를 하면서 네네.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스페인 법인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계약을 받았는데 친환경차 PHEV나 뭐 예, 이런 예. 것들을 계약을 받았는데 출고를 미뤄라. 2020년 이후로 미뤄라. 네. 이게 참 뭐랄까요? 뭐 어떻게 보면은 경영 수완일 수도 있고 네네. 어떻게 보면 꼼수일 수도 있고 예. 자동차 같은 경우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의 스탠다드 기준이
엄격해지는 거에 비례를 해서 발맞춰서 우리나라의 기준이나 정책도 같이 움직인다면 좀 두 번의 수고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자동차 환경 관련 규제 어떻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조금 심각한 얘기고 듣기 불편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각종 자동차 안전을 포함한 규제나 배출가스 환경 규제 부분에 대해서 메이커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메이커에서 주도하는 데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내 자동차는 76에서 80%가 수출이고 20%가 내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규제를 산업부를 통해서 압력을 넣으면서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하는데 저해가 된다는 식으로 압력을 넣으면서 그 규제에서 가능한 한 탈피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사의 이익을 수입차 업체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80% 이상 수출을 하면서 최근에는 동일 공장에서 만들어진 차량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있는 어떤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런 규제를 해외와 동시에 발맞춰 나가면서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좀 더 이게 정치적인 얘기로 나갔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2, 3년마다 순환 근무하죠.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10년간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계획, 친환경 자동차 의무 보급 계획 이런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이 수립이 돼서 정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담당 공무원들이 2, 3년마다 교체된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서너 명의 담당자가 바뀌고 마무리 보고서 쓰는데 또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나 담당자들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해외의 어떤 각종 규제 변화나 이런 부분에도 팔로우업하고 기술까지 따라간다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될 수 있고 그저는 앞으로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소셜 라이브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내연기관에 남은 시간, 내연기관 현재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한 번 더 교수님과 앞으로의 미래, 전기차, 수소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간 예고의 성격으로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그리고 앞으로의 탈 것, 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변모를 하게 될까? 예를 들면 사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과거에 말을 타던 것이 자동차로 넘어오면서 승마가 그렇다고 완전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치 어떤 스포츠나 취미처럼 남아있는 것처럼 미래에는 내연기관차 역시 그런 소리와 진동과 그런 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향수처럼 일부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의 탈 것은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실제 이제 마차하고 자동차가 완전히 혁신으로 변화됐다고도 아시는데 그게 100년을 공존했습니다. 100년을 공존하는 어떤 역사가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전기 자동차나 수소 전기 자동차로 가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효율성의 문제고 에너지 보급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드만 꽂으면 충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특히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급속 충전기 한 대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5층짜리 모텔 전체가 쓰는 전력량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속 충전기가 아닌 급속 충전기를 곳곳에 뭐 지금 0.8%밖에 안 되는 보급률에서 이게 절반까지 간다? 그러면 전력공사나 배전공사를 전국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되고요. 뭐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 수소 보급도 동일한 문제겠죠. 수소 스테이션의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친환경 자동차 시장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에너지 수급 면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냐? 우리가 1,000원어치 기름을 때우면 전기가 300원어치 나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이 300원어치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전기 분해하면 100원어치밖에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 풍력, 조력, 태양열. 태양열 같은 경우는 낮에 나오고 저녁엔 안 나오죠. 여름에 많이 나오고 겨울에 덜 나오고요. 이렇게 생산된 전력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ESS 시스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축적을 한다든지 낮에 한여름에 뜨거울 때 많이 생산된 전력의 여분을 가지고 수소로 전환해서 전기 분해를 해서 보관을 하면 보통 우리가 자동차 배터리에 충전을 해놓으면 일주일 동안 방전되면 겨울철에 시동 안 걸리죠. 근데 수소가스 같은 경우는 18개월까지 성능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일본이 이 시스템을 먼저 우리보다 수소 전기차는 늦게 개발을 했고 양산화가 늦었지만 수소 시스템에 대해서 클린 수소 시스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책을 도저히 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자율주행 우리가
그 오토 트랜스미션 자동 변속기 면허 생긴 거 있죠. 예전에 수동이었고 그렇죠. 예, 예. 동일하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성이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전용 면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허를 꽂게 되면은 집에서부터 전자제품 다루듯이 컴퓨터 활용 능력처럼요. 어떤 키보드로 목적지를 이행을 하고 본인이 핸들을 잡을 수 없는 누구나 노약자나 아이들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100% 됐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면허증도 따로 있을 테고요. 우리가 전문 드라이버처럼 내가 수동 스틱을 쓰겠다, 내연기관의 어떤 소음이나 그 어떤 굉음, 소음 진동 같은 게 이제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내가 트랙에 가서 타겠다는 어느 취미 생활로 전환될 가능성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네, 모쪼록 예.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면허가 새롭게 등장한다 하더라도 도로가 안전한 방향으로 네.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맨 옐로우님께서 자동차 산업 변화 신기술을 알려줄까 싶었는데 하는 아쉬운 말씀 남기셨는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만들어지는 소셜 라이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사실 배터리 기술,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이런 관련된 질문들도 사실 많았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오늘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에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자, 교수님께서 두 분 선정을 해주시죠. 일단은 아까 하나 인상적이었던 건 수송 분야에서 내연기관이 퇴출된다라고 할 때 건설 분야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지금 하나가 유튜브에서 아까 수송 분야에 대해서 이제 건설 분야의 독일이 네. 내연기관 얘기 많이 아이디가? 나왔었죠. 아이디가 제가 아까 네, RX 마스님. RX 마스님이요. 네네. 또 하나를 더요. 예. 두 분, 같은 분이네요. 내연기관이 사라지게 되면 석유화학 분야의 산업은 어떻게 될까? JH 박. 예, JH 박님. 네네. 네, 유튜브 아이디 JH팡님 그리고 아이디 RX마스님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참여와 댓글로 함께 만드는 소셜 라이브 436번째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